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저희 2018년이 되고 나서 처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 녹음하려고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지금도 2017년이라고 지금 적었네요. 아직 2018년인 게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한 살 더 먹고 처음 뵙네요. 저희가 이번 1월 기획한 영화 기획전은 2018년의 첫 영화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선정한 영화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영화는 이상일 감독의 영화 분노입니다. 2017년 3월에 개봉했고요. 제이님이 선정해 주셨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영화 제목처럼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무엇에 분노하는가를 각자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세미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나요? 그렇게 분노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너무 사소한데 분노하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못한다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좀 참는 편인데 그게 또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화병이 나더라고요. 화병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 화병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이래서 왜 화병이구나. 예전에 심하게 실현당했어요. 얼마나 화를 나겠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분노, 화병이구나. 화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뭐 폭발할 데가 없으니까 그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화내는 거죠. 네,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잘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화를 표출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계속 걷는다든가, 완전 건전하다. 아니면 막 먹는다든가. 근데 세미님 저희는 성격을 알잖아요. 근데 네. 세미님이 진짜 화 안 내실 것 같은 그런 성격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 내지는 화를 좀 뭐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예. 제이님은 뭐 때문에 분노하시나요? 전 되게 사소한 분노이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지하철에서 특히 만원 지하철을 타면 정말 이렇게 성격이 나빠지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너무 분노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가방 이거 백팩 매가지고 사람 진짜 많은데 비켜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치고 가는데 맨 사람은 모르니까 그거 앞으로 매거나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백팩 맨 분들 매너 안 지키셔가지고 너무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분노 많이 하고 또 지하철 타고 내릴 때 당연히 내리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근데 내리지도 않았는데 막 맞아. 손부터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정말 나빠지는 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항상 느낍니다. 여름에는 또 더워서 사람이랑 부대껴서 맞아. 싫고 겨울은 옷이 두꺼워서 맞아. 사람이 맞아, 낑겨서 맞아, 싫고 대중교통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화를 되게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성격 파탄에 걸리는지 계속해서 남자친구한테 화를 맨날 내는 거예요. 너무 지금 불쌍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화를 내지? 싶을 정도로 별것도 아닌데 남자친구한테 막 분노해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이걸 듣고 있진 않겠지만 이 자리에 들어서 미안하다고 전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고 싶네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번에 이상일 감독의 영화 분노를 선정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구를 향해 또 무엇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완벽한 스포일러를 통해 해부해 주셔야겠죠? 제이님께서 분노 완벽한 스포일러 해주세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분노는 여름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해된 채 발견된 장면이 되게 강렬하게 나오는데요. 그 살인사건 현장에는 분노라는, 그러니까 한자로 분노, 일본어로 분노라는 글자가 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단서인 그 분노를 되게 강렬하게 이렇게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글자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이 범인이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을 찾기 위해서 되게 대대적인 방송이 대소특필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3명의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구에서 일하는 남자 타시로라는 분인데 마츠야마 케니치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고용한 아빠 요에이 와타나베 켄시가 연기한 요에이는 가출해서 도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자신의 딸 아이코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코는 미야자키 아오이. 정말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말해야 좀 아실 것 같아서 미야자키 아오이가 연기한 아이코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딸 아이코는 타시로와 급격하게 친해지면서 그 둘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아빠는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타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딸이 완전하게 정상인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딸 아이코는 아빠의 그런 의심이 마치 자기가 아름다운 사랑, 뭐 이상적인 사랑,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빠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빠로 인해서 타시로에 대한 자신의 믿음마저 부정하면서 아이코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그 살인사건의 범죄 현장의 실제 사진을 보고 계속 의심하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타시로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코는 혼자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다음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남자는 신주쿠 게이바에서 만난 힘없는 남자 나오토 아냐노고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힘없이 나타난 이분 게이바에서 이렇게 되게 멋있는 셀러리맨이 나와요. 유마라고 치마부키 사토시. 되게 얼굴 보면 익숙한 그 유마라는 셀러리맨은 자신의 게이 친구들과 되게 멋진 도쿄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게이로 나오는데요. 그 유마가 나오토를 우연히 게이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그 둘은 급격하게 친해지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마에게는 불치병에 걸린 엄마가 있는데 그런 엄마에게 나오토를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나오토는 엄마와 되게 잘 지내고 되게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마는 나오토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가 신원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 나오토라는 사람과 함께해도 나는 너무 두렵지 않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지라고 했던 유마는 우연히 나오토가 낯선 여자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나오토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물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 살인 사건의 용의자의 결정적인 단서인 볼에 3개의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유마는 나오토가 혹시 그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경찰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에게. 근데 그를 되게 당당하게 나는 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마마저도 경찰에 전화가 오자 그 나오토의 흔적들을 막 지우면서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배낭여행족 타나카라는 배우인데요. 타나카라는 역할을 한 모리야마 미라이라는 배우인데요. 타나카는 오키나와로 이사온 고등학생 이즈미 히로세 스즈라는 요즘에 일본에서 가장 핫한 여스타 이즈미가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즈미는 어떤 의심도 없이 타나카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냥 좀 낯설은 공간에 이즈미도 가서 그런지 그런 오히려 타나카를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듯 하는 것처럼 되게 신뢰를 하게 되는데 셋은 시내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타나카가 그들에게 술을 먹이고 그냥 같이 놀면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타나카와 헤어지고 나서 이즈미는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낯선 사람 타나카에게도 친절했던 이즈미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즈미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타치야의 배를 타고 무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셋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모습, 성폭행을 당하는 이즈미의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타츠야는 또 그 모습과 그 이즈미의 모습과 그 성폭행의 사건을 숨겨야만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치야는 그 괴로운 마음을 믿고 있는 타나카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친절했던 타나카는 점점 약간 이상해 가요. 막 짐도 막 내던지고 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좀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그를 신뢰하는 타치야는 무인도에서 칩거를 하는 그 타나카를 따라서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되게 범죄 현장의 중요한 단서였던 분노라고 쓰여진 글자를 타치야가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둘러싼 믿음과 분노, 불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옴니버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완벽하게 진짜 스포일러를 해주셨듯이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 영화는 되게 급격히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개봉 당시에 보고 지금은 안 봐서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우선 이상일 감독이라는 제일 한국인 3세 감독님이신데요. 유명하신 분인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상일 감독의 전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뭐 2004년에 69, 2006년에 홀라걸스, 2010년에 악인, 13년에 용서받지 못한 자 등이 대표작인 것 같은데 일본의 그래도 대표적인 상업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상일 감독님의 작품 보셨나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좀 독특했던 게 제가 이제 분노를 보니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감독의 이제 이름이 명시가 되잖아요. 제일 교포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상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일본 이름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본인 이름 그대로 한국 이름을 쓰더라고요. 좀 그게 좀 독특해 보였어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상일 감독의 전작들은 제가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예. 제이님도 보신 거 없으신가요? 저는 홀라걸즈를 봤던 것 같고 69는 소설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화화한다는 맞아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것도 제일교포가 주인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진 않았는데 되게 잘 선택해서 영화 감독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요 분노도 보면은 원작이 소설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소설 원작 그 작가와 굉장히 그 이미 제작 이전부터 친밀하게 교류를 맺고 뭐 이견을 주고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갖다 원작으로 하는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데 좀 재주가 있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소설가는 또 다른 이면의 그 세계를 갖다가 창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상일 감독이 좀 능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분노 선정에서 또 이게 원작 소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워낙에 일본에 추리 소설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영화화되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맞아, 심해가지고 맞아, 특히 맞아. 추리 소설 같은 맞아, 경우에는 또 막 비밀이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영화하면 재미가 떨어지니까 그런 반감이 되게 심했는데 저번에 그래도 살인자의 기억법 그래도 많이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 약간 점점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문화가 진짜 약간 일본을 따라가는 경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지금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 말씀하셨는데 살인자의 기억법 그 김영하 씨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 단편인데 그것을 갖다가 영화로 뭐 러닝타임 한 120분 정도로 이렇게 풀어놓는 것은 분명히 시나리오 작가 내지는 감독의 역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그 이상일 감독이 그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은 소설을 갖다가 원작으로 하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 때 일종의 소설이 낮이라고 하면 영화는 어떤 밤, 그 이면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설의 원작의 내용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기보다는 좀 재창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분노라는 작품을 영화로 보게 되면은 나름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원작 소설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여담이긴 한데 이 작품을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제이님께서 이 작품은 뜨거운 여름이 생각나는 작품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아마 뭐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뭐 책은 어제 봤었고 이게 한국에서는 봄 정도에 개봉이 됐지만 일본에서는 한 겨울 정도에 먼저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배경이 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시고 그 머릿속에 남는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여름의 습기와 더불어서 뜨거운 햇빛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살인 사건은 엄청 끈적끈적한 예, 예. 느낌인데 오히려 그 살인 사건을 둘러서 세 명의 이야기는 되게 에어컨 튼 느낌 아니에요? 건조한 느낌. 저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배경이 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게이 커플 유마를 둘러싼 그 이야기는 되게 그 사람이 되게 양복을 입어서 그런가 뭔가 에어컨 튼 느낌 들고 그리고 그 딸이랑 아빠 얘기도 좀 그렇게 더운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초여름이나 늦가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물론 그 살인 사건의 1년 후의 배경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런 극심한 차이가 좀 재밌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이제 항상 보면은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이미지 내지는 사운드가 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영화는 정말 아까 오키나와가 하나의 또 축이잖아요. 여기 새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요한 인물들이 한 인물이 거주하는 공간이 오키나와라는 공간인데 정말 푸른 바다. 진짜 게토레이 광고에 나올 법한 진짜 바다거든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바다가 나와서 처음에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끈적끈적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살인 현장은 굉장히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범인이 그 아내와 또 그 아내의 이제 남편을 갖다가 죽이고서 그걸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견디면서까지 살인을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의 묘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 관계는 왜 건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까 그 게이 캐릭터인 유마라는 인물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나오잖아요. 아마 게이들이 보통 그 패션에 능하고 스타일에 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쿄에서 살고 있는 유마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뭐랄까 그 게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렸다는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는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치마부키 사토시 저도 일본 문화를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영화에 자주 나오는 배우 정도만 아는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 조제 호랑이 모시기 그것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인지 몰랐는데 저는 되게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요? 많은 인물 중에 사토시 씨의 연기가 좀 치마부키 사토시가 맡은 그 게이 캐릭터 유마 특히 마지막에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을 좀 의심하고 좀 본인이 원래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카페를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거리를 걸어가는데 계속 그 카메라가 그 유마의 그 캐릭터의 얼굴을 비추잖아요. 오열하면서 가는 것들이 좀 인상 깊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우연히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유마랑 나오토 관계를 이야기한 것 같아서 지금 세 개의 옴니버스 관계들 중에 유마랑 나오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월 달에 봤으니까 거의 1년이 됐는데 이 둘의 관계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온전치 않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게이바에서 만나게 됐고 뭐 게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약간 일회성의 만남처럼 하룻밤 사랑처럼 약간 처음엔 그려지잖아요. 그거 자체도 저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지만 처음에 둘이 하룻밤을 보내는 그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유마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나오토는 희생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처럼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도 사실 그냥 게이들의 사랑이라고 나와서 그렇지 그것도 강간이고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영화에 되게 무게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쭉 이어지다가 이즈미가 또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게 오버랩 되면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지 않은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마랑 나오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좀 그 장면이 좀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화 속에서 게이 커플의 실제 정사 장면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뭐 예전에 뭐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그 레즈비언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3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인데 그 두 레즈비언 연인 커플의 그 배드신을 굉장히 지루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는 신주쿠죠. 도쿄의 어떤 신주쿠 이제 게이 클럽에서 벌어지는 두 게이 남성의 만남인데 그 장면도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왜냐면 그 속옷 하나만 입고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탐색하면서 그 하룻밤을 보낼 그 상대방을 갖다가 뭐 일종의 뭐 이렇게 캐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여름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나오토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옆에서 숨죽인 채 그 웅크리고 서 있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보면 유머가 관계를 맞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불쾌할 수 있을 장면이고 이 영화가 왜 19금인가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물론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장면들 있죠. 특히 그 성폭행 내지는 강간의 장면이 한 2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마와 나오토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까 히로세 스즈가 맡은 이즈미가 미군한테 강간 성폭행 당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강제로 그 관계를 맺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들이 좀 거북스러운 장면이긴 하죠. 예.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왜 저랬는데 갑자기 나오토가 저렇게 순순히? 약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좀 유마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권력이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유마에 대한 신문을 알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나오토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 보면서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우리 관계에서 갑이야라고 생각했던 유마가 결국에는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역전당해가지고 나오토를 두려워하게 되는 게 저는 좀 그 설정이 좀 오히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까지 폭력적인 장면을 넣었나? 라는 생각이 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즈미 성폭행 당하는 장면은 저도 그거 극장에서 봤을 때 진짜 상대적으로 그 장면이 앞서 말한 유마와 그 나오토의 하룻밤보다 더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감독이 근데 자기는 세상이 정말 잔혹하기 때문에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보여주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현실이 너무 가혹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에 완전히 동의할 순 없으나 뭐 감독님이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이게 극장에서 봤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러닝 타임도 굉장히 길고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흥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한번 어제 이런 관련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 큰 흥행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 영화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을 보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과연 이제 아까도 이제 이상일 감독에 대한 제일교포 감독으로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본 감독으로서는 좀 각광받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를 갖다가 한국에 개봉했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일본 사회가 가지는 좀 꽉 막힌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 분노? 말 그대로 이 영화가 영어 제목으로 레이즈 분노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자어가 우리나라 한자 음으로 하면은 그 노자 노여할 노자를 갖다가 그 포스터 전면에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뭐에 저렇게 깝깝해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곰곰이 보면은 비밀이 다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인물부터 해서 모든 인물들이 다 좀 솔직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그 와타나베 켄이 맡은 요에이라는 그 아버지도 아이고 자신의 딸에 대한 시선이 딸의 그
그 6개월 동안의 생활을 알잖아요. 그 도쿄에 가서 흔히 얘기한 홍등가에서 일을 하죠. 근데 이미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딸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딸을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 미리부터 자기가 단정 짓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딸이 좋아하는 아까 뭐 타시로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사랑을 좀 허락하는 듯한 것들이 있어요. 원하지는 않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추측은 우선 범인이 누구인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 범인이 왜 분노했는가가 추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노의 이유를 그리고 분노를 하는 사람 범인을 찾아가다가 오히려 이즈미의 그 성폭행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가 확 기울어 버리는 전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야기가 범인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쏠려 버리는 느낌이 저는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즈미라는 사람이 상처를 입었고 피해를 입었고 이걸 어떻게 타치야가 도와서 아니면 타나카가 도와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중심이 돼서 저는 이야기가 사실은 범인을 쫓는 것보단 이 세 옴니버스가 뭔가 합쳐져서 하나의 맞아, 딱 결론을 맞아. 낳을 것 그럴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타나카가 범인이야 라는 게 밝혀지고 그 타나카는 그냥 약간 정신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고 별다른 설명이 없이 이야기가 딱 끝이 나버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 영화의 제일 안타까운 점을 꼽으라면 그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범인 대체 누구야? 그리고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돼? 푸티지로 나오잖아요. 이 실제 범인이 찍힌 모습이나 뭐 범인이 성형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근데 너무 셋 다 비슷하게 생긴 거야. 물론 그러니까 일본 배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적어도 그 타시로를 연기한 마츠야마 케니치는 작품을 몇 번 봤었고 그 사람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는 인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셋마저도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범인이 대체 누구지? 저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근데 다시 보니까 오히려 너무 대놓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타나카가. 그러니까 정말 왜 거기에 무인도에 있지? 그리고 되게 행동거지도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되게 오히려 명확한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타나카가 이즈미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도 관객마저도 이런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에 휩쓸려서 같이 똑같이 범인이 누구지? 누굴까?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다시 보니까 누가 봐도 범인은 타나카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설정이 굉장히 좀 일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예, 그러니까 추리 소설에나 나올 법한 설정이잖아요. 진짜 추리 소설에서 어떤 범죄자가 살인 사건을 벌이고 내지는 범죄를 벌이고 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했다. 물론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얘기긴 한데 굉장히 좀 일본스럽다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공적이다 설정이. 정말 맞아요. 그럴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세 인물이 범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신체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죠. 다들 가느라란 뭐 어떻게 보면은 체형에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혼동스러움. 그러면서 아까도 그 우리 여름님 말씀하셨지만 그 히로세 스즈가 맡은 이즈미라는 그 여고생한테 벌어지는 좀 끔찍한 성폭행 사건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게 더 중심이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실제로는 그걸로 통해서 이 각자의 세 인물들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서로 다 얽히고 얽힌 이런 사연들이 드러나지 않나? 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어. 실제로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고 시간과 공간은 따로따로 이렇게 옴니버스처럼 돌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좀 뭐랄까 그 처음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이렇게 부풀려 놨다가 좀 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범인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한 뒤에. 그래서 마지막 한 10분에서 20분은 좀 사족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히려.
저는 그 장면도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 생각나 아이코랑 아빠 유에이가 신고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경찰들이. 그래서 증인한테 얘기를 듣다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결과를 말하는데 소리는 다 묵음되고 그냥 화면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마저도 저는 뭐야 어떻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되게 몰입력으로는 이 영화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 추후의 이야기들도 그렇게 뭐 뭔가 그냥 그러고 나서 이야기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그냥 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사족 느낌 아니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범인을 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범인을 둘러싼 어떤 믿음과 불신에 대한 얘기라는 게 커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었나라는 거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지금 제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미스터리를 갖다가 겉으로는 표방을 하는데 범인을 찾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여기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분노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을 정말 당신은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는 균열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범인일지 모르고 저 사람이 살인자일지 모른다는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 있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의심이 점점 커져서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뭐 신고를 하는데 결국엔 그게 다시 나한테 비수처럼 꽂혀 들어올 때 그 좌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야자키 아오이가 맡았던 아이코가 신고를 하잖아요. 자신의 남자친구를 연인을. 그런데 그 경찰이 그 지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묵음된 처리에서 그 카메라가 그 창 바깥에서 그걸 좀 농숏으로 찍죠. 묵음됐는데 그 갑자기 그 여자 주인공이 무너지면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궁금한 거죠. 범인인가? 아닌가? 마치 쇼미더머니 보는 느낌. 이겼나? 졌나? 몰라. 근데 거기까지 굉장히 큰 정점이고 이게 그 영화적으로 보면 편집을 좀 잘했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따로 외화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따로 가령해서 누가 누굴 불렀는데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응답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게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 따로따로 노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는 좀 느낌도 이렇게 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보고는 싶은데 막상 막 이렇게 영화관에 가보고 싶진 않은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꼭 영화관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을 잘했고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꼭 극장에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서 봤고 사운드랑 이 편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되게 감탄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세계의 옴니버스인데 제가 아까 그 이즈미가 성폭행 당하면서 기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영화의 미군 자체가 이 영화의 주제라든지 아무튼 이 세계 옴니버스를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나오는 타시로라는 그 알바생 남자아이와 또 나오토라는 그 무기력한 애인 그리고 타나카라는 여행객 이 세 명이 모두 다 약간 이방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타시로 같은 경우에나 나오토, 타나카가 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되게 미군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미군들을 우리가 미군이 거주하는 걸 미국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데 결국은 그게 폭력으로 되돌아오잖아요. 이런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폭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미군의 등장 자체 오키나와라는 배경 자체가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고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미군이 등장하고 성폭행 사건이 등장한 그 오키나와 그 자체가 완전히 타나카가 범인이라고 스포일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군의 등장을 보면서
전 우리나라 생각도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춘천 살아가지고 미군들 되게 많이 보고 바로 그 캠페인지 앞에 살아가지고 헬기 소리 맨날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문제도 생각나고 저희가 또 1987 영화 하는데 거기도 남영동 배경이잖아요. 거기 아직도 미군들 엄청 많아서 지나다닐 때마다 무서운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이 스스로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 되게 미군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미군과 조선족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미군은 그래도 뭔가 믿는 게 있는데 오히려 조선족은 불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방인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이 조금 잘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제1교포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소설과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한 거에 의하면 되게 그런 차별도 되게 심하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되게 이거를 되게 뭐라고 하지? 자기 스스로가 크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뭔가 특징을 좀 영화에 녹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캐치하지 못했는데 그냥 자료 찾아보다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영화 속 모든 인물이 다 소수자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이도 그렇고 뭐 성노동자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이방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좀 흡입력 있게 스릴러물로 재밌게 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소수자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뭐 누군가요? 아까 아이코라는 미야자키 아오이가 맡았던 인물도 성노동자로서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가출 청소년이었는데 뭐 그런 뭐 생활도 지녔고 뭐 게이였던 뭐 유마와 나오토도 그렇고 나오토라는 인물은 게다가 고아 출신인 걸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즈미 같은 경우도 어머니와 이제 홀로 사는데 뭐 그런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사를 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대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조금 그렇고 뭐 타나카라는 이 뭐 범죄자 배낭여행인도 자신의 화를 어디에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습관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조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이 분노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나름 굉장히 섬처럼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오키나와도 좀 그렇잖아요. 일본 사회에서 오키나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섬인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본 본토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좀 희생양 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희생양을 삼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오키나와는 섬과 같은 존재들이 이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게 여기 등장하는 분노를 갖다가 촉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영화 분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이번에 방송하기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고준희 양 부모가 살해한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그 사건에서 처음에 준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실종 신고를 부모가 했고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다가 결국엔 부모가 범인인 게 밝혀진 이야기인데 이때 부모가 범인인 게 밝혀지고 나서 언론사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찰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당연히 부모가 학대가 의심이 되고 했으면 부모부터 했어야지 수사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비판으로 어찌됐든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부터 의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약간 의견 대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약간 일정 언론사에서 약간 경찰한테 너무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부풀려진 거여가지고 그걸로 되게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국엔 범인이 부모였기 때문에 전자의 말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사건 전체 정황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부모부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데 그걸 추적을 하나 싶어가지고 저는 갑자기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이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잔혹한 범죄일수록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이 영화가 딱 그런 게 절실히 보여지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 영화 생각하면서 그것도 생각났어요. 그 사건 이름을 정확히 뭐라 불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바카스병에 농약 농약으로 살해하신 그 할머니 그 사건도 갑자기 맞아. 진짜 내 주변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영화의 제목인 분노가 결국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믿음의 반대말 같긴 하지만 그냥 다른 종류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분노이긴 하지만 믿음에 대한 거랑 더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서서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얘기했을 때 세미님이 이 영화 쳐다보시다 보니까 곡성이랑 같이 비교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얘기를 들을수록 곡성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영화 제목이 믿음이었으면 약간 종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노라고 했나?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끝까지 잔혹하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타나카를 믿었던 이즈미랑 타츠야는 결국에는 타츠야가 죽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그 소년이 결국에는 정의를 어떻게 보면 구현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그 결과가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이즈미도 믿었던 사람이었고 타치야도 되게 신뢰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민을 말한 거였는데 이 사람이 좀 결론적으로는 되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좀 잔혹한 결과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완벽하게 끝까지 관객을 괴롭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불신과 의심을 설정을 해두는 것 같은 것도 아이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아이코는 되게 절실하게 믿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흔들려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뻔한 결과까지 갈 뻔했었으니까 약간 그런 결과 같은 게 되게 이 감독이 너무 끝까지 잔혹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해피엔딩이라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저는 기억이 많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많이 제일 홍보될 때 사용되는 슬로건이 감성 스릴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시기 때쯤부터 감성 스릴러 약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 영화의 주제가 제이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끝까지 막 우리의 감정을 진짜 힘들게 하잖아요. 믿음이란 그 주제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옴니버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이 다 뭔가 설득력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감정 중심으로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거의 140분의 러닝타임이 지나가면 제가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영화를 2번 보신 제이님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남자친구 쫄라가지고 남자친구 자고 있는데 막 깨워서 보러 가자고 전화로 쫄라가지고 같이 보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되게 원망했던 기억. 진짜? 이 영화가 재미없고 말고 떠나서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약간 이렇게 감정 완전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스릴러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영상 해부학 2018년 첫 영화로 이상일 감독의 분노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 영화 저는 2017년 3월에 보았고 이제 지금은 보지 않은 상태인데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오히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이님 말씀처럼 이 영화를 다시 보면 범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팡질팡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본 척할지 아니면 봐야 할지 추천을 어떻게 해주실지 판결 내려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세미님은 이 영화 보실 건가요? 아니면 본 척하실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녹음 전날에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판단을 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좋지 않은 영화인가? 기준이 서야 되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제이님께서 마지막
이 영화의 그 엔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이즈미 히로세 스즈가 맡은 이즈미가 해변을 거닐면서 자신의 쌓아두었던 그 분노 피해자잖아요. 성폭행 피해자였던 그 피해자가 이 소녀가 바다를 향해 고함을 치면서 끝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보니까 굉장히 그 장면을 위해서 감독과 그 배우가 공들여서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신의 그 가슴 속에 담아뒀던 그 모든 화를 갖다가 그렇게라도 소리쳐서 그 분노를 갖다가 아사가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뭐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까 이제 감정상으로 이제 힘들었다고 지금 뭐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게 이 영화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범인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치 그 스릴러를 갖다가 쫓아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 영화가 각인돼 있는 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 음악이잖아요. 음악이 날씨가 좋을 때나 날씨가 나쁠 때나 음악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 관객이 이 인물이나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굳이 이 영화를 추천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시 보라고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상일 감독의 분노. 예. 이 영화 추천하신 제이님께서는 저는 볼까요? 먼저 갈까요? 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범인이 분명히 한 명이고 연기를 한 사람이 세 명인데 너무 누구지? 라고 헷갈리는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근데 실제로는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연기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였어. 내가 이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가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연출이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츠야마 케니치가 연기했고 당연히 그 나오토라는 인물이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웃기고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래서 되게 그런 거는 되게 이 감독이 연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이 영화가 극장에서 보면 좋은 영화인 게 사운드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극장에서 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은 보면 되게 재밌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즐겁게는 아니고 힘들게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저희 오늘 영화 분노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시작할 때 이상일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 감독님의 작품을 분노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 감독님의 이름과 작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정말 제일 한국인이라는 좀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제일 한국인이라는 그 감독의 신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좀 도움이 되는 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한국인 이름을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기억하겠지만 거기서는 또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름이 특이해서 그리고 또 그런 특성 감독의 특성이 특이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되긴 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 감독의 작품 자체가 특성이 있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상일 감독님의 작품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분노 보시는 거 어떨까 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2018년에도 신청 영화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각종 SNS 메일로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